서울의 심장부 한남동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박진우 대표의 저택은 오늘 밤 유난히 화려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제2비전, 제2비션의 성공적인 분기 마감을 축하하는 파티였지만 공기는 값비싼 샴페인 거품처럼 가볍지 못하고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크리스탈 잔과 은식기 위에서 부서졌지만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운 미묘한 긴장감을 걷어내지는 못했다. 모든 것의 중심에 강서윤이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아내이자 이 집의 안주인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느다란 선을 우아하게 감쌌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눈가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지만 그 자세는 우아함이라기보다 방어기제에 가까웠다. 그녀의 남편 박진우가 방 안을 휙휙 저어 다녔다. 그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었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최고급 슈트를 입은 그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유력한 투자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서윤을 스쳐 지나갈 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시선은 너는 내 성공에 딸린 장식품일 뿐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윤은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여린 살을 파고드는 감각이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저택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나직한 대화 소리가 그녀에게는 멀고 불협화음처럼 들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비참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긴 마호가니 테이블에 모두가 착석했다. 박진우는 테이블 헤드에 앉아 의기양양하게 모두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맞은편에 앉은 서윤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그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스쳤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앞에 놓인 값비싼 도자기 접시만 바라보았다. 접시 위에는 그녀가 입도 대지 않은 전체 요리가 식어가고 있었다.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즉시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밤 제2비전의 눈부신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의 결단력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연설은 유려했다. 그는 업계의 동향, 미래의 비전, 그리고 자신의 공로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사람들은 감탄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윤은 알았다. 그의 연설에 빠진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 비전의 상당 부분이, 그리고 제2비전의 초기 성공 전략이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히 지우고 있었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박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잔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고 날카로워졌다. 성공을 위해서는 낡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낡은 사업 방식이든 혹은 발목을 잡는 관계이든 말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몇몇 사람들은 불안한 듯 시선을 피했고 다른 이들은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서윤을 힐끔거렸다. 서윤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지금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형 선고였다. 박진우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경멸과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는 잔을 테이블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명료했다. 이혼하자. 세 단어였다. 그 세 단어가 서윤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수많은 시선이 가시처럼 그녀에게 밝혔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은밀한 조소. 그녀는 테이블보 아래에서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부러지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내의 무너지는 표정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비서 한유라의 입가에도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서유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이 파티, 이 연설, 이 공개적인 이혼 통보. 그는 그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고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당신, 어떻게? 서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그가 원하는 그림이었다. 어떻게라니? 박진우가 과장되게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린 끝났어. 당신은 더 이상 내게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니 조용히 물러나. 내 성공에 흠집 내지 말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그녀의 헌신, 그녀의 지성, 그녀의 청춘을 모두 이용하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그녀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윤이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잃기 직전. 박진우가 승리감에 도취해 축배를 마저 들려는 그 순간. 듀, 파티룸의 육중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 소리는 박진우의 오만한 목소리를 단번에 잠재웠다.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문 쪽으로 돌아갔다. 방금 전까지 서윤을 향했던 모든 시선이 이제 새로운 침입자를 향했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감은 방 안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 완벽한 맞춤형 블랙슈트는 그의 다부진 체격을 드러냈고 흐트러짐 없는 태도에서는 절대적인 권위가 느껴졌다. 그는 박진우의 화려함과는 다른 깊고 조용한 힘을 발산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태산그룹의 회장 권태하였다. 재계의 은둔자이자 그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남자. 그가 왜 어떻게 이 자리에 나타났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박진우의 얼굴이 당황과 불신으로 굳어졌다. 그는 태산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몇 달 동안 공을 들였지만 권태하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사적인 파티에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권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박진우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하지만 권태하는 박진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박진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를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방안을 한번 훑더니 곧장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는 테이블에 홀로 고립된 채 떨고 있는 강서윤을 발견했. 권태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망설임 없이
테이블 사이를 가로질러 똑바로 서윤에게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그에게 길을 내주었다. 그의 발걸음은 침착했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서윤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던 서윤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림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권태하의 무표정한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이 상황은 대체 무엇일까? 권태하는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박진우의 경멸과는 다른 복잡하고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가로 가져갔다. 그녀가 미처 흘리지 못한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뼈를 울릴 만큼 강력했다. 그는 박진우를 포함한 그 누구도 아닌 오직 강서윤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지켜줄게. 그 한마디에 파티룸의 모든 공기가 멎었다. 박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분노로 붉게 변했다. 한유라의 미소는 얼굴에 얼어붙었다. 서윤은 자신을 감싸는 듯한 그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 모든 것을 잊고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 내려온 순간이었다. 권태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파티장 전체를 짓눌렀다.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고 소유권의 주장이었으며 이 방의 모든 권력 구도를 재편하는 망치질이었다. 박진우는 숨을 삼켰다. 그의 붉어졌던 얼굴이 이제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권태하와 강서윤,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다. 서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기억 속 권태하는 10여 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말없이 자신을 지켜보던 무뚝뚝한 소년이었다. 그 후로 완전히 잊고 지냈던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왜 지금 자신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나타난 것일까? 그녀의 혼란스러운 시선이 그의 깊고 헤아릴 수 없는 눈동자와 마주쳤다. 권태하는 주변의 시선이나 박진우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이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서윤의 떨리는 어깨에 드레이핑 덮어주었다. 코트에서는 그의 체온과 더불어 서늘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그 온기는 모욕감으로 차가워졌던 그녀의 피부를 감쌌고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서윤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일어나, 가자. 그제야 박진우가 정신을 차렸다. 잠깐. 거기서 그가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그는 이 모욕감을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방금 버린 장식품이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과 함께 자신을 떠나는 이 장면을. 강서윤,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가. 그가 그들 사이를 막아서려 했지만 권태하의 차가운 시선에 발이 얼어붙었다. 권태하는 박진우를 처음으로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 아내라고? 태아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방금 당신 입으로 쓸모없다고 버린 존재 아닌가. 박진우 대표, 당신은 당신이 버린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어. 그의 말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고 박진우의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었다. 박진우는 반박하려 했지만 태산그룹 회장의 절대적인 카리스마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산은 제2비전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거대 제국이었다. 박진우가 그동안 태산의 투자 파트너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던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내 앞을 막지 마. 권태아가 덧붙였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사실의 통보였다. 그는 더 이상 박진우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서윤을 데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다. 아무도 감히 그들의 앞을 막거나 말을 걸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서윤을 향해 쏟아지던 동정과 조롱의 시선들은 이제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엄청난 스캔들을 목격했다는 흥분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유라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박진우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뿌리치지도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서유는 권태아의 리드에 이끌려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옥 같았던 그 저택, 자신의 청춘과 재능을 바쳤던 그곳을 떠나는 순간,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파티장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저택 밖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권태아의 수행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즉시 리무진의 문을 열었다. 서윤이 차에 오르자마자 권태아가 뒤따라 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차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한남동의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방탄 처리된 마이바흐의 내부는 외부의 혼란과는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공간이었다.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쇼크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 했었다. 태아,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갈라져 나왔다. 10여 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권태아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앞 좌석에서 건네받은 생수병을 따서 그녀에게 건넸다. 마셔.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들고 차가운 물을 몇 모금 삼켰다. 물이 타는 듯한 목을 적시자 조금씩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서윤이 물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파티에 초대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박진우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인물이 이런 사적인 자리에 예고 없이 나타날 리가 없었다. 권태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그의 검은 눈동자에 비쳤다. 박진우가 오늘 널 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내 주변에 내 사람을 붙여뒀거든. 네가 위험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서윤의 눈이 커졌다. 내 주변에 사람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왜? 도대체 왜요? 우린 거의 10년 넘게 연락도 안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함께 희미한 배신감마저 섞여 있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권태아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부탁하셨어. 하나뿐인 딸을 지켜봐 달라고. 당시엔 나도 어렸고 해외에 있느라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네가 박진우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난 그놈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봤어. 좋은 놈이 아니더군.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권태아가 말을 잘랐다. 적어도 처음 몇 년은 넌 똑똑하고 강한 아이였어. 네 스스로 선택한 삶을 내가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박진우가 선을 넘기 시작했고 특히 한유라라는 여자가 나타난 이후로는 널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 오늘 그가 널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내쫓으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서유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자신의 불행이 모두 이 남자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그 혼란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대한 경이로움이었다. 그는 단지 어린 시절의 인연과 죽은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이었다. 고마워요. 서윤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날 지켜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박진우는 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빼앗으려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빼앗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권태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 싸움은 내가 지원한다. 법무팀, 회계팀, 그리고 태산이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널 도울 거야. 박진우가 내게서 빼앗아간 것, 아니, 네가 이뤄낸 모든 것을 되찾아와야지. 차는 한남동의 또 다른 정상, 외부에서는 철저히 가려진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태아가 그녀를 안내한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인상적인 공간이었다. 내부는 최고급 가구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하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여기서 지내. 박진우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이곳을 알지 못해. 태산의 보안 시스템은 국가정보원 수준이니까. 그가 말했다. 이미 방 안에는 서윤이 입을 수 있는 새 옷가지들과 필요한 물품들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비서실에 연락해. 24시간 대기할 거야. 서윤은 멍하니 펜트하우스 중앙에 서서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갇혀 있던 화려한 감옥, 박진우의 저택이 저 아래 어딘가에서 초라하게 빛나고 있었다. 난 어떻게 해야 하죠? 권태아가 그녀의 옆에 섰다. 우선 쉬어.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 변호사들을 만날 거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 박진우의 약점, 제2비전의 비리,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강서윤, 네가 그저 순진한 아내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의 말에 서윤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녀는 권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렇다. 그녀는 순진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그 과정에서 그의 더러운 비밀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맞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가 쇼크와 절망을 밀어내고 그녀의 내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난 박진우가 어떻게 제2비전을 키웠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어요. 난 그저 그가 날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게 그의 가장 큰 실수지. 권태아가 나직이 말했다. 그는 자기가 데리고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던 거야. 그는 서윤에게 마지막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오늘은 푹 쉬어. 내일부터는 전쟁 시작이니까. 한편 모든 손님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박진우의 저택은 전쟁터와 같았다. 값비싼 크리스탈 잔이 바닥에 부딪혀 박살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권태아, 대체 왜? 그 자식이 왜? 박진우는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한유라는 겁에 질린 채 구석에 서서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박진우는 당장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강서윤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그녀가 가진 내 주식, 내 자산에 단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준비해. 당장. 그는 여전히 강서윤이 자신의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다. 권태아의 등장은 그저 일시적인 변덕일 뿐이라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세뇌했다. 강서윤, 네가 감히 날 배신해? 그는 부서진 유리 조각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넌 내 돈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그의 눈에 다시 오만하고 잔인한 빛이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적으로 돌렸는지, 그리고 강서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태하의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에서 맞이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했다. 강서윤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어젯밤의 충격과 절망은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걸쳐졌던 권태아의 코트는 소파 위에 단정히 개켜 있었다. 그녀는 이미 태아의 비서가 준비해둔 완벽한 사이즈의 검은색 슬랙스 슈트로 갈아입은 후였다. 같은 시각 한남동 저택에서 박진우는 깨질 듯한 머리를 붙잡고 있었다. 값비싼 양주병이 바닥에 뒹굴었고 한유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어젯밤의 오만함은 간밤의 숙취와 함께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권태하의 등장이 남긴 찜찜함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우리 법무팀이랑 재무팀 불러. 강서윤 명의로 된 모든 계좌 동결시켜. 신용카드 전부 정지시키고 내 주식에 단 한 주도 손대지 못하게 막아. 박진우는 강서윤이 자신의 돈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베푸는 부와 명예에 기생하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권태하가 나타난 것은 분명 변수였지만 그 역시 변덕스러운 부자의 동정심일 뿐 진지한 개입은 아닐 것이라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강서윤이 가진 것이라곤 자신의 이름이 붙은 카드와 주택의 공동 명의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의 사무실로 불려온 법무팀장의 보고는 그의 확신을 산산조각냈다. 대표님, 이상합니다. 사모님, 아니, 강서윤 씨의 개인 자산 대부분이 저희 쪽에서 동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매달 생활비로 넣어준 돈이 얼만데. 그 여자 이름으로 돌려놓은 내 비자금 주식도 있잖아. 그 비자금 주식은 이미 2년 전에 스위스에 본사를 둔 유령 법인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개인 자산은 대부분 결혼 초기에 증여받으신 상속 재산과 함께 별도의 신탁 펀드로 묶여 있습니다. 이 신탁은 대표님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강서윤 씨의 동의 없이는 해지하거나 간섭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2년 전이라면 한유라와 본격적으로 관계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가 강서윤을 안주인이라는 허울 좋은 감옥에 가두고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그런 걸 어떻게 혼자 해. 권태하, 분명 권태하 짓이야. 그놈이 뒤에서 전부 조종한 거야. 법무팀장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서류상 모든 절차는 강서윤이 직접 태산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해외 로펌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내가 자신의 눈을 피해 이토록 치밀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 상황을 권태하의 계략으로 돌리려 했지만 본능은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가 무시했던 존재가 사실은 발톱을 숨긴 맹수였을지도 모른다고. 한편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임시 전략 회의실로 변해 있었다. 권태하와 그의 법무팀을 이끄는 민 변호사가 서윤과 마주 앉았다. 민 변호사는 태산의 그림자라고 불릴 만큼 유능했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이 어젯밤 박진우의 시도와 그 결과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게 자신의 자산 현황을 브리핑했기 때문이다. 민 변호사님, 박진우는 지금쯤
제 계좌를 동결시키려다 실패하고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젯밤에 떨던 여자가 아니었다. 권태하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흥미로운 빛이 감돌았다. 어젯밤 그는 절망에 빠진 어린 시절의 친구를 구출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가 마주한 것은 완벽하게 무장한 전략가였다. 서윤은 민 변호사와 태아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두 분은 제가 그저 박진우의 부와 성공에 기댄 평범한 아내였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이비전은 박진우 혼자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민 변호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제이비전의 시작은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대학원에서 AI 기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연구하던 중 이 기술을 커머스에 접목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전 자본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박진우였어요. 그는 매력적이었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가 있었죠.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기술과 전략을, 그는 영업과 투자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지난 세월의 배신감이 목을 매게 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사가 성공 가도에 오르자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굴이었고 저는 그림자가 되길 원했죠. 그리고 한유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서 경영권을 빼앗아 그녀에게 비서실장 자리를 주었고 저는 서서히 밀려나 저택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권태아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박진우가 널 과소평가했군. 넌 그저 밀려난 게 아니었어. 서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슬픔이나 기쁨이 아닌 차가운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밀려난 건 맞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연결했다. 박진우는 제가 자선 파티나 준비하고 정원이나 가꾸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매일 서명하는 결제 서류의 원본 데이터가 어디로 백업되는지 몰랐을 겁니다. 화면에 복잡한 폴더 구조가 나타났다. 민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회사 자료가 아니었다. 비자금 조성 내역, 로비리스트, 주가 조작 의혹 자료 등 제2비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파일들이었다. 이건 민 변호사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지난 2년 동안 모은 박진우의 불법 행위 증거입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한유라와 함께 회사 돈을 횡령해 유령 회사를 만들었고 정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죠.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가 어젯밤처럼 저를 공개적으로 짓밟을 줄은 몰랐어요. 권태하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젯밤 박진우에게서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강서윤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무기를 갖추고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와 그 여파를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였다. 박진우는 끔찍한 실수를 했군. 권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파트너를 적으로 돌렸어. 그가 몸을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심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를 알아보는 예리한 빛이 서려 있었다. 서윤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단순한 이혼, 위자료, 아니면 박진우의 사과. 서유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혼은 당연한 수순이죠. 하지만 전돈 몇 푼 받고 물러날 생각 없어요. 그녀의 시선이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제이비전의 로고에 고정되었다. 박진우는 저를 내쫓았지만 그 회사는 제 피와 땀이 깃든 곳이에요. 전 제 것을 되찾을 겁니다. 제이비전, 그리고 그가 저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그녀는 권태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진우가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 거예요.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한유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권태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그는 자신이 구한 새가 카나리아가 아니라 매였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좋아. 그렇다면 태산이 내 칼이 되어주지. 민 변호사, 지금 당장 우리 팀을 총동원해. 강서윤 씨가 가진 자료를 분석하고 박진우와 제이비전을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야. 전쟁이다. 박진우의 집무실은 제이비전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가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은 승리자의 것이라기엔 어딘가 불안정했다. 법무팀장이 보고한 강서윤의 자산 확보 소식은 그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그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아내가 2년 전부터 자신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래서 내 돈 한 푼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말인가? 박진우가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흔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정확히는 대표님 돈이 아니라 강서윤 씨 본인의 상속 재산과 결혼 전 자산을 기반으로 한 신탁입니다.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됐어, 나가봐. 박진우가 손을 휘저었다. 법무팀장이 황급히 물러나자 집무실에는 그와 한유라 단둘만 남았다. 한유라는 화려한 오피스룩 차림으로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길은 계산된 위로를 담고 있었다. 진우 씨, 너무 화내지 말아요. 그 여자, 돈 좀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차피 권태아 회장 뒤에 숨은 겁쟁이일 뿐인데. 한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강서윤에 대한 깊은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박진우의 옆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도취해 있었다. 그녀에게 강서윤은 그저 밀려난 전 부인이었고 이제 와서 발악하는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제이비전의 초기 전략이 서윤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박진우가 잔을 세게 내려놓았다. 그 여자가 감히 날 속였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권태아. 그 자식은 대체 왜 끼어드는 거야? 그놈이 정말 강서윤 따위를. 질투나요? 한유라가 그의 넥타이를 장난스럽게 잡아당기며 웃었다. 권태아 회장이 어떤 사람인데요? 차갑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아마 어릴 적 인연 때문에 잠깐 변덕을 부린 거겠죠. 아니면 우리 제이비전에 관심이 있어서 진우 씨를 떠보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곧 실체를 알게 되면. 한유라는 말을 잇다 말고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 지금쯤 그 비싼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울고 있겠죠. 그런 우울하고 과거에 갇힌 여자랑 누가 오래 있고 싶겠어요. 권태아 회장도 곧 실증 낼 거예요. 그녀의 말이 박진우의 오만함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래, 한유라 말이 맞았다. 강서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자신은 제이비전의 확고한 오너였고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권태하의 변덕이 얼마나 갈까. 어쩌면 강서윤에게 새 남자가 생겼다는 스캔들을 터뜨리면 결벽증이 있어 보이는 권태하가 더 빨리 떨어져 나갈지도 몰랐다. 내 말이 맞아. 박진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돈줄을 막는 게 안 된다면 다른 걸 막으면 되지. 그 여자의 평판, 그리고 사회적 생명. 그는 즉시 홍보팀장을 호출했다. 지금부터 언론 플레이 시작해. 제2비전의 성공 뒤에 가려진 박진우 대표의 가정부라. 원인은 아내 강서윤의 고질적인 우울증과 과대망상. 홍보팀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그는 감히 오너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강서윤 씨 측에서 반박 기사나 법적 대응을 할 수도. 뭘로, 증거도 없이? 박진우가 비웃었다. 그 여자는 지난 몇 년간 대외 활동도 없이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은 내 말을 믿을까? 아니면 정신병력이 의심되는 은둔자의 말을 믿을까? 그는 한유라를 쳐다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은근히 흘려 강서윤이 낭비벽이 심했고 최근에는 새로운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식으로. 권태하 실명은 거론하지 마. 그놈을 자극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그의 계획은 잔인하고 치밀했다. 강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그녀가 하는 모든 주장을 정신 나간 여자의 히스테리로 치부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자신이 강서윤의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그녀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며칠 뒤 서울의 증권가와 사교계는 온통 강서윤에 대한 자극적인 가십으로 들끓었다. 인터넷 연예 매체와 소셜미디어는 익명의 측근과 가사 도우미를 인용한 기사들을 쏟아냈다. 단독 제2비전 박진우 대표 파경 위기. 아내 K씨의 심각한 우울증과 낭비벽이 원인? 심층 취재 베일에 쌓인 K씨의 사생활. 매달 수억 원대 쇼핑과 의문의 남성. 루머 박 대표. 아내의 정신질환 치료 위해 헌신했으나 결국 지쳐.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강서윤을 제정신이 아닌 돈만 밝히는 바람난 아내로 몰아가고 있었다. 박진우는 이 기사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는 이것이 강서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권태하의 펜트하우스. 거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방금 나온 기사들이 떠 있었다. 태산그룹의 홍보팀장과 민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윤과 태아 앞에 서 있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 변호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태산의 법무팀이 움직이면 이따위 삼류 매체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강서윤은 의외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온갖 모욕적인 단어들이 떠다니는 화면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사냥감이 함정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아니요. 서윤이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서윤 씨, 박진우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드는 거. 그럼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고 그저 부부 싸움으로 치부하겠죠. 그리고 제 입에서 권태하 회장님 이름이라도 나오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태아를 잠시 바라보았다. 권태하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서윤은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진우는 지금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이 언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저를 완전히 고립시켰다고 믿고 있겠죠.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을 거예요.
저를 더 얕보고 더 무시하게 두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거짓의 산을 높이 쌓을수록, 그가 방심하고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수록, 제가 가진 진실의 폭탄이 터졌을 때 그가 추락할 곳은 더 깊어질 테니까요. 민 변호사는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에 입을 다물었다. 권태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는 박진우가 정말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잠자던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것이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자신의 저택에서 한유라와 함께 값비싼 와인을 터뜨렸다. 봤지? 강서윤, 찍소리도 못하잖아. 아마 지금쯤 권태하한테도 버림받았을걸? 누가 저런 스캔들에 휩싸인 여자를 옆에 두겠어. 한유라는 그의 품에 안기며 교태롭게 웃었다. 당연하죠, 진우 씨. 이제 방해물은 사라졌어요. 내일 이사회 준비나 신경 쓰자고요. 그 신규 리조트 사업 말이에요. 박진우는 와인잔을 높이 들었다. 그래, 강서윤은 이제 끝났어. 제2비전은 이제 완벽하게 내 거야.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이 뿌린 거짓의 씨앗이 어떤 괴물을 키워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괴물이 자신의 숨통을 끊기 위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강서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박진우가 언론을 이용해 자신을 정신나간 아내로 매도하며 여론을 조작하는 동안 그녀는 권태하의 펜트하우스, 즉 임시 전쟁 상황실에서 태산그룹의 최고 엘리트들과 함께 완벽한 반격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있었다. 박진우가 여론이라는 안개 속에서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서유는 그의 심장을 겨눌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태산의 법무팀장 민 변호사가 최종 서류들을 서윤 앞에 정렬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거대한 소송을 지휘하는 자의 냉철함과 함께 서윤의 치밀함에 대한 경의가 묻어났다. 이혼 소송장, 그리고 말씀하신 지적재산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장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로 법원에 동시 접수될 겁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이었다. 서윤은 제2비전의 성장에 기여한 자신의 공로를 명확히 적시했다. 단순한 내조가 아닌 창업 초기 핵심 알고리즘 개발자이자 최고 전략 책임자로서의 기여분. 그녀는 제2비전 주식의 50%가 아닌 박진우가 자신에게서 불법적으로 빼앗아간 자신의 지분 전량을 요구했다. 두 번째 소송은 박진우의 오만한 자존심을 정면으로 겨누는 칼날이었다. 강서윤은 제2비전의 핵심 기술인 비전 서치 알고리즘의 원천 개발자가 자신임을 주장하며 박진우가 이를 무단 도용하고 자신을 경영에서 배제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것은 박진우가 그동안 천재 경영인으로 쌓아 올린 모든 명성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었다. 박진우는 이 소송장을 받고 비웃을 겁니다. 서윤이 차갑게 말했다. 제가 그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는 제가 저택에 갇혀 지내는 동안 초기 연구 노트와 프로토타입 소스 코드를 모두 폐기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권태하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니겠지. 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물론이죠. 그는 제가 모든 원본 데이터를 별도의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와 제 친정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오르골 밑바닥에 숨겨둔 마이크로 SD 카드에 이중 백업해 두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냉철함에 민 변호사조차 마른 침을 삼켰다. 소송장이 법원에 접수된 바로 그 시각 또 다른 움직임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국세청 본청 조사국의 발신자 불명의 두툼한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다. 봉투 안에는 지난 2년간 제2비전이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한유라를 포함한 임원진의 횡령 증거가 담긴 USB가 들어 있었다. 이 자료는 서윤이 권태하에게 넘긴 원본의 일부였다. 태산의 최고 회계팀은 이 자료를 국세청이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완벽하게 정리해 익명의 내부 고발 형식으로 제보했다. 이것은 법적 공방 이전에 제2비전의 자금주를 직접 타격하고 박진우의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한 서윤의 치밀한 전략이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법무팀장에게 소송장 사본을 건네받았다. 그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지적재산권? 그 여자가 드디어 미쳤군.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 연구 노트를 가지고 자기가 개발자라고? 한유라 역시 그의 옆에서 콧방귀를 뀌었다. 정말 과대망상인가 봐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진우 씨가 이뤄낸 성공에 숟가락이라도 얹어보려는 거겠죠. 언론에 흘린 얘기가 사실이었네. 박진우는 소송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민 변호사? 태산의 개가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군. 좋아. 어디 마음대로 짓거리라고 해. 법정에서 그 여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신당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당장 우리 쪽 변호사들한테 최고 수준으로 아니, 반소 준비하라고 해. 강서윤의 정신병적 주장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걸로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다. 그는 강서윤이 제기한 소송을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한 발악 혹은 권태하의 그늘에 숨어 부리는 히스테리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전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전략가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국세청에 도착한 서류 봉투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박진우의 예상과 달랐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혼 가십으로 치부되던 소식이 창업자 지적 재산권 분쟁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보도되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기 시작했다. 제2비전의 성공 신화는 박진우라는 천재 오너의 능력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기반 기술의 소유권의 분쟁이 생긴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묘한 동요가 일었다. 박진우 대표가 원천 개발자가 아니라고? 그럼 제2비전의 핵심 역량은 뭐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주가는 소폭 하락하며 장을 시작했다. 박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오후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결정타가 터졌다. 오후 3시 장 마감을 불과 몇 분 앞두고 증권가에 긴급 속보가 떴다. 속보 국세청 제2비전 본사 전격 압수수색 횡령 및 탈세 혐의. 이 뉴스는 박진우의 오만한 미소를 산산조각 냈다.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에 로비로 들이닥치는 검은 정장의 국세청 조사관들의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수십 개의 상자가 엘리베이터로 실려나갔다. 박진우는 자신이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렸다. 압수수색?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감히? 제2비전의 주가는 즉각 반응했다. 매도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주가는 순식간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단 몇 분 만에 수천억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박진우가 언론을 이용해 강서윤을 공격하며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서윤은 하한가를 기록한 제2비전의 주가 차트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감돌았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그저 긴 전쟁의 첫 번째 전투였을 뿐이다. 권태하가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스크린에 비친 박진우의 당황한 얼굴과 그 옆에서 하얗게 질린 한유라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첫 번째 일격은 성공이군. 박진우는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될 거야. 태산이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겠지. 아니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차트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모를 거예요. 이게 누구의 반격인지. 그는 여전히 회장님이나 태산의 공격이라고 생각하겠죠. 자기가 무시했던 아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건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녀가 비로소 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바로 제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국세청의 압수수색은 제2비전 빌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단 몇 시간 만에 범죄 혐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언론의 조리돌림감이 되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통제 불능의 분노와 원시적인 두려움이 그를 잠식했다. 권태야, 감히 나한테. 그는 이 모든 것이 태산그룹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강서윤은 그저 명분일 뿐 거대한 태산이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벌인 공작이라고. 그는 강서윤이 이 정도의 치밀한 자료를 혼자 수집하고 국세청을 움직일 만한 치명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강서윤은 여전히 자신이 벌인 무능한 아내일 뿐이었다. 그의 착각은 강서윤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박진우가 권태하라는 거대한 허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동안 진짜 위협인 강서윤은 펜트하우스의 전략실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혹은 그녀가 이미 가지고 있던 데이터와 교차 검증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태산의 최고 재무 분석팀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그녀의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이 유령 회사, 에테르 홀딩스. 박진우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유라에게 명품을 사주는 데 사용한 페이퍼 컴퍼니인 줄 알았어요. 서윤이 거대한 스크린에 뜬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데이터를 쫓고 있었다. 태산의 재무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했다.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서윤 씨. 하지만 자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제2비전에서 빠져나간 돈이 이 회사를 거쳐 절반은 한유라의 차명 계좌로 나머지 절반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가 화면의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청운장학재단. 권태아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청운재단이라. 김영환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군. 서윤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과거의 기억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박진우가 집에서 주최했던 비밀스러운 만찬들, 그 자리에 늘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인자한 미소를 짓던 김영환 의원의 얼굴. 그가 제2비전의 신규 리조트 사업 인허가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일. 그 모든 것이 감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뇌물이었음을 직감했다. 박진우는 단순히 횡령을 한 게 아니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거대한 돈 세탁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는 김영환 의원 같은 정치인들의 검은 돈을 세탁해주고 그 대가로 사업 특혜를 받아왔던 겁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이혼 소송이나 횡령 사건이 아니었다. 정경유착의 추악한 골이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썩게 만드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서윤이 시작한 복수는 이제 그녀 개인의 싸움을 넘어섰다. 민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상대가 현역 유력 정치인이라면 국세청 조사도 외압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환 의원의 라인이 법조계에도 깊게 깔려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권태하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침묵은 방 안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잠시 후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거대 제국의 수장다운 냉혹한 결단이 서려 있었다. 김영환 의원은 태산의 오랜 적이기도 하지. 그가 나직이 말했다. 그는 번번이 태산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방해하고 구시대적인 산업을 옹호하며 자신의 정치 자금을 불려왔어. 박진우는 그저 그들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거군. 그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아, 네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 그리고 난 네가 이 상자를 닫을 수 있도록 도울 거야. 아니, 이 상자 안에 든 모든 악마들을 불태워버릴 거야. 그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태산의 모든 감찰팀,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그림자 팀까지 투입해. 김영환과 박진우,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모든 놈들의 연결고리를 샅샅이 파헤쳐. 이혼 소송으로 시작된 싸움은 이제 두 거대 세력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하고 있었다. 한쪽은 부패한 권력과 오만한 자본의 결합체였고, 다른 한쪽은 복수를 결심한 천재 전략가와 그녀를 지지하는 거대 제국의 힘이었다. 한편 제2비전의 혼란은 한유라에게 직격탄으로 날아왔다. 국세청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회사의 모든 법인 카드와 주요 계좌가 동결되었다. 그녀가 매일같이 드나들던 청담동 명품 부티크에서 그녀가 내민 블랙카드가 한도 초과가 아닌 사용 정지라는 굴욕적인 메시지를 띄웠다. 사용 정지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다시 긁어봐요.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점원의 싸늘한 시선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녀는 다른 카드들을 꺼내 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모두 박진우가 그녀에게 선물한 제2비전 법인 명의의 카드들이었다. 한유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박진우의 집무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성을 잃고 서류를 집어던지며 포효하는 박진우만이 있었다. 진우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카드가. 닥쳐. 박진우가 핏발 선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카드 따위가 지금 문제야? 회사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강서윤을 더 일찍 쫓아내자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그가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한유라는 그의 적반하장에 기가 막혔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남자가 무너지면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도 사라진다. 그녀는 그동안 박진우의 돈으로 횡령에 가담했던 자신의 범죄 행각들을 떠올렸다. 국세청이 압수한 자료에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오르내릴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진우 씨, 우린 괜찮을 거죠? 그렇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팔에 매달렸다. 저리 비켜. 박진우가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다. 지금 당장 김영환 의원님께 연락해야 해. 이깟 세무조사 하나 막아주지 못하면 그동안 받아 처먹은 돈 다 토해내라고 할 테니까. 그는 자신의 뒤에 더 큰 권력이 있다고, 이 위기를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애써 스스로를 세뇌하며 전화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이 불길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태산그룹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단순한 피신처나 임시거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박진우와 그 배우의 부패한 정치 권력을 겨냥한 거대한 전쟁 지휘본부, 즉 워룸으로 변모해 있었다. 거실의 거대한 스크린월에는 제2비전의 내부 자금 흐름도, 김영환 의원의 차명 계좌, 그리고 수십 명의 관련 인물 관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태산의 최고 엘리트 요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 모든 작전의 중심에 강서윤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젯밤에 상처 입은 희생자가 아니었다. 완벽한 슈트 차림의 그녀는 거대한 테이블 끝에 앉아 태산의 최고 전문가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정확한 지시를 내렸고 그녀의 손가락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망설임 없이 가리켰다. 그녀는 박진우의 사고방식과 제이비전의 시스템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권태하는 회의실 한쪽 구석,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자신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서윤은 그저 과거의 증거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강서윤은 수동적인 증인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이끄는 총사령관이었다. 아니요, 그 계좌는 함정입니다. 서윤이 한 재무 분석가의 보고를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분석가는 당황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진우는 김영한 의원에게 가는 자금의 꼬리를 잡힐까봐 일부러 가짜 흔적을 흘려두는데 능숙해요. 하지만 실제 자금은 이쪽, 그가 완전히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한유라의 모친 명의로 된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세탁되었습니다. 민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눈이 커졌다. 그들이 며칠간 추적하지 못했던 거액의 행방이었다. 서윤이 어떻게 알았냐는 듯 묻자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한유라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한다고 들었지만 2년 전 갑자기 강남에 수십억짜리 빌딩을 샀더군요. 박진우가 준 돈이겠죠. 그 거래 내역을 추적해 보세요. 그녀의 통찰력은 태산의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권태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는 서윤에게서 어린 시절의 연약한 소녀가 아닌 자신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시작된 보호는 이제 강력한 동맹이자 파트너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명민함에 매료되었고 그녀의 강인함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권태아가 그녀에게 따뜻한 차가 담긴 잔을 건넸다. 그의 행동에는 드물게 인간적인 온기가 담겨 있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며칠 밤을 샌 건가?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잔을 받았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 안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괜찮아요. 이 싸움을 끝내기 전까지는 쓰러질 수 없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위계가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지의 끈끈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반면 박진우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국세청의 조사는 제2비전의 숨통을 조여왔고 주가는 회복 불능 상태로 폭락했다.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방패막이 김영환 의원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그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부패한 정치인에게 박진우는 이미 버려야 할 카드에 불과했다. 그를 따르던 임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고 한유라는 자신의 동결된 계좌를 붙들고 우는 것 외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강서윤. 박진우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강서윤이라고 확신했다. 권태아가 뒤에 있긴 하지만 이 모든 치명적인 정보는 강서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가 무시하고 짓밟았던 아내, 그 여자가 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정신은 이성적인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다면 비이성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뒤틀린 생각이 자리 잡았다. 강서윤이 사라진다면? 그 여자가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뒤처리를 은밀하게 담당해온
해결사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갈라져 나왔다. 강서윤. 그 여자가 입을 다물어야 해. 영원히.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사고처럼 보이게 해. 아니, 최소한 다시는 입을 열거나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강력한 경고를 보내. 태산의 펜트하우스에서 영원히 숨어 살 수는 없을 거 아냐. 그 여자가 움직이는 순간을 노려. 며칠 뒤 서유는 펜트하우스를 나설 준비를 했다. 그녀가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오르골 밑바닥에 숨겨둔 마이크로 SD카드 원본을 직접 회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박진우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물리적 증거였다. 민 변호사는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서유는 단호했다. 이건 제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해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물건이에요. 권태하는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그림자 팀에게 최고 등급의 경호를 지시했다.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해선 안 돼. 하지만 쥐새끼가 덫에 걸리도록 유인하는 것도 잊지 마.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박진우가 어떤 식으로든 움직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방탄 처리된 세단이 펜트하우스를 나섰고 서윤의 차 앞뒤로 똑같이 생긴 검은색 세단 2대가 더 붙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들은 박진우가 고용한 해결사가 얼마나 집요하고 대담한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서윤의 차가 친정이 있던 오래된 저택 근처에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골목 코너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튀어나와 서윤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운전기사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트럭은 피할 수 없는 각도에서 그들을 덮치려 했다. 바로 그때 서윤의 차 뒤를 따르던 경호 차량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여 서윤의 차와 트럭 사이를 가로막았다. 쾅! 거대한 금속 마찰음과 함께 경호 차량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옆으로 튕겨나갔다. 덤프트럭은 그 충격으로 방향을 잃고 근처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서윤은 충격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차가 대신 희생한 것이다. 덤프트럭 운전사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나타난 또 다른 검은색 SUV에서 태산의 경호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트럭 운전사를 제압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박진우는 이중의 함정을 준비했다. 트럭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골목길 양쪽에서 오토바이 2대가 나타나 서윤이 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를 향해 쇠망치를 휘둘렀다. 방탄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졌지만 뚫리지는 않았다. 서윤 씨, 고개 숙이세요. 운전기사가 소리쳤다. 바로 그때 서윤의 차 앞을 막아섰던 경호 차량의 문이 열리고 부상을 입은 요원 대신 권태아가 직접 차에서 내렸다. 그는 오늘 서윤의 동선을 자신이 직접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른 차량에 탑승해 있었고 사고가 나자마 F자 즉각 현장에 뛰어든 것이었다. 권태아는 오토바이를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다. 그는 단순한 재벌 회장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훈련된 특수 요원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한 명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의 헬멧을 쳐서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의 경호팀이 합류하여 나머지 잔당들을 순식간에 정리했다. 서윤은 차 안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권태아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을 보호하는 이 남자의 힘이,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직접 위험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경이로움 때문이었다. 권태아는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을 확인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이 탄 차의 문을 열었다. 그의 이마에는
가벼운 찰과상이 생겨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급박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그의 이마에 난 상처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피가.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상처를 만지려 하자 태아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괜찮아, 이 정도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순간이 지나고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흘렀다. 박진우의 절박한 공격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강하고 깊게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박진우는 끝났어. 태아가 나직이 말했다. 그가 고용한 자들은 모두 경찰에 넘겼다. 살인 미수교사 혐의가 추가될 거야. 김영환 의원도 더 이상 그를 감싸줄 수 없겠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살인 교사범을 비호할 수는 없을 테니까. 강서윤을 향한 살인 미수교사 혐의. 이 6글자는 박진우가 쌓아 올린 거짓과 부패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공성추였다. 그동안 국세청의 조사와 지적 재산권 소송이 복잡한 경영 분쟁이나 탐욕스러운 재벌가의 다툼 정도로 치부될 여지가 있었다면 살인미수라는 흉흉한 단어는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파괴력을 지녔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나 가십이 아닌 명백한 중범죄였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왔다. 어제까지 박진우의 돈을 받고 강서윤의 사생활을 들추던 삼류 매체들조차 태세를 전환했다. 그들은 이제 박진우를 아내를 살해하려 한 비정한 남편이자 부패한 기업가로 규정했다. 제2비전의 주가는 거래 정지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바닥을 쳤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공시가 떴다. 박진우가 유일하게 믿었던 동아줄 김영환 의원실은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박진우가 비서실을 통해 마지막으로 보낸 절박한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김영환 의원은 이미 박진우를 손절했다. 횡령이나 돈 세탁은 정치적 거래로 덮을 수도 있었지만 살인 교사범과 한 배를 탔다는 의혹은 그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있었다. 그는 즉시 검찰 내 자신의 라인에 박진우 건은 철저하게 수사하되 내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이중적인 지시를 내렸다. 박진우는 자신의 저택에 사실상 고립되었다.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그를 따르던 임원들은 모두 연락을 끊거나 검찰 조사를 대비한다는 핑계로 등을 돌렸다. 그의 곁에 남은 것은 이제 한유라뿐이었다. 하지만 한유라 역시 공포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진우 씨. 한유라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저택의 안주인 자리가 이제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해 눈 밑이 퀭했다. 카드도 막히고 회사도 망하게 생겼어. 우린 이제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시끄러워. 박진우가 술병을 집어 던졌다. 유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다 그년 때문이야. 강서윤. 그 여자가 감히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이 모든 것이 강서윤과 권태아의 계략일 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유라는 광기에 사로잡힌 박진우의 모습을 보며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남자는 끝났다. 제2비전이라는 배는 침몰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배와 함께 가라앉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박진우의 지시로 비자금을 관리하고 돈 세탁에 관여해왔다. 자신 역시 공범이었다. 박진우가 잡히면 자신도 끝장이다. 그녀는 박진우 몰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모아둔 보험이 있었다.
박진우가 김영환 의원 측과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 자신이 직접 관리했던 비자금 장부의 원본. 그녀는 이것들을 이용해 박진우와 거래를 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제 거래의 대상이 바뀌어야 했다. 한유라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 자수, 아니, 협조를 하고 싶어요. 박진우 대표의 모든 비리 자료를 넘길 테니 검찰 쪽이랑 저는 그냥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형량 협상 가능한가요?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우를 팔아넘기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한유라는 검찰에 비밀리에 출두했다. 그녀가 들고 온 자료는 검찰이 이미 태산 측의 제보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오히려 박진우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그들의 연결고리를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주었다. 검찰은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한유라에게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다. 한유라 씨, 당신이 제출한 자료는 당신이 이 범죄의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핵심 공모자라는 것을 증명하는군요. 담당 검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취조실을 울렸다. 당신은 위증교사, 횡령 및 배임,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의 공범입니다. 형량 협상이요? 당신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겁니다. 한유라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박진우를 배신했지만 그 배신은 그녀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다. 그녀 역시 침몰하는 배의 일부였을 뿐이다. 같은 시각 제2비전의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그동안 박진우의 독재에 가까운 경영에 침묵했던 이사들과 주가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기관 투자자들은 분노로 들끓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박진우라는 오너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었다. 만장일치로 박진우 대표이사 해임 및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즉각 보도되었고 박진우가 갇혀있던 저택의 TV 화면에도 떠올랐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가 자신이 임명했던 이사들의 손에 의해 공식적으로 자신을 버린 것이다. 임시 주주총회. 박진우는 텅 빈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나를 끌어내리겠다. 감히? 내가 없는 제2비전이.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좋아. 가자. 그 주주총회라는 곳에 가주지. 그년 강서윤도 거기 있겠지. 모든 걸 끝장내러 가자고. 그는 마지막 남은 오만함으로 무너진 자존심을 간신히 지탱하며 마지막 무대가 될 주주총회로 향할 준비를 했다. 펜트하우스에서 서윤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문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 변호사가 옆에서 보고했다. 박진우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유라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김영환 의원은 보좌관을 희생양 사막골이 자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우는 이제 빈 껍데기입니다. 권태아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제 네가 나설 차례군. 서유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네,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곳에서 제 손으로 끝내야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심판자로서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제2비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관 투자자들이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메우고 있었고 홀의 뒤편은 이 거대한 스캔들의 마지막을 담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에는 박진우의 이름이 빠진 낯선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 모두가 박진우의 몰락에 일조한 배신자들이었다. 박진우가 홀의 옆문으로 들어섰을 때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그는 며칠 만에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최고급 슈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옷은 더 이상 그의 권위를 상징하지 못하고 마치 시체에게 입힌 수의처럼 겉돌았다. 그의 핏발선 눈은 객석을 광기 어리게 훑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경멸과 저기에 가득 찬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단상으로 향했다. 임시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개회를 선언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2비전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박진우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인해 회사의 존립 자체가 닥치시오. 박진우가 의장의 말을 자르고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졌다. 이 모든 것은 음모입니다. 나를 몰아내고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저 거대한 세력의 음모란 말입니다. 그는 객석을 향해 팔을 휘저었다. 그들은 내 아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내 전 아내를 이용해 나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강서윤, 그 여자가 태산그룹의 권태아와 놀아나며 이 모든 거짓을 꾸민 것입니다.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이 홀을 울렸다. 주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그의 광기에 혀를 찼지만 일부는 태산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라는 그의 주장에 일말의 가능성을 두는 듯했다. 박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내가 제2비전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이 모든 성공은 나, 박진우가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여자가 바로 그때였다. 박진우가 강서윤의 이름을 모욕적으로 내뱉는 순간 컨벤션 홀의 정문이 천천히 그리고 육중하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박진우 역시 말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강서윤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 변호사를 필두로 한 태산의 법무팀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어젯밤 파티에서 쫓겨났던 비단 드레스 차림의 아내가 아니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파워 슈트가 그녀의 몸을 감쌌고 그녀의 구두 소리는 홀의 카펫 위에서도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은 한 줄기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확고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저 뒤편 주주석 한가운데에 권태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지원하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서윤은 박진우의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무시하고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박진우가 쥐고 있던 마이크가 아닌 반대편 연단에 있는 마이크 앞에 섰다. 홀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박진우 씨, 그녀의 첫 마디는 낮고 차분했지만 홀 전체를 압도했다. 당신은 방금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전 아내라고 부르며 이 모든 것이 태산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오만함은 여전하군요.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누구를 적으로 돌렸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연단 스크린에 연결된 USB를 꽂았다. 거대한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떠올랐다. 비전 서치 알고리즘 초기 소스 코드 A 0.1 작성자 KSY. 이것은 제 대학원 졸업 논문이자 제2비전의 핵심 기술인 비전 서치의 원본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화면에는 박진우가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한 자료가 떴다. 박진우 씨가 제게서 훔쳐간 제 지적 재산입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네가 그걸 어떻게. 서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화면을 넘겼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주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에테르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를 가리켰다.
제2비전에서 빠져나간 수백억 원이 이곳을 거쳐 한유라 씨의 차명 계좌로, 그리고 그녀는 청운장학 재단을 가리켰다. 김영환 의원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박진우 씨의 내연녀와 부패한 정치인을 먹여 살린 겁니다. 객석이 들끓기 시작했다. 사기꾼, 내 돈 내놔. 고함이 터져나왔다. 서유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취조실에서 절박하게 모든 것을 실토하는 한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대표가 시켰어요. 비자금 관리도, 장부 조작도. 저는 그냥 당장 꺼. 박진우가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화면에는 교통사고 현장 사진과 함께 그가 고용한 해결사의 자백서가 떴다. 이것은 그가 저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 저지른 일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우는 무대 위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나 오만함이 아닌 텅 빈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가 가장 무시했던 한 여자의 손에 의해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유는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복수를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지만 차분했다. 저는 제 것을 되찾고 이 회사를 제가 처음 꿈꿨던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섰습니다.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연설을 마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컨벤션 홀의 뒷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기자들이나 주주들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홀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권태아의 옆을 지나 망연자실한 주주들을 지나 망연자실한 이사들을 지나 똑바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수사관의 리더가 단상 위에 주저앉은 박진우 앞에 섰다. 박진우 씨.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펼쳐들었다. 특정 경제 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뇌물 공여, 살인 미수 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찰칵 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박진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단상 위에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애원,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윤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증오도 연민도 아닌 그저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자신의 과거가 연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2비전 게이트는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박진우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죗값을 한꺼번에 돌려받았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뇌물 공여, 그리고 살인 미수 교사까지. 그는 대한민국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 선 그는 마지막까지 강서윤과 권태아를 저주했지만 그 텅 빈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유라 역시 공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제출한 증거는 박진우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이 범죄의 핵심 가담자였음을 증명하는 족쇄가 되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녀가 탐욕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며 용서하지 않았다. 부패한 정치인의 상징이었던 김영환 의원 역시 박진우에게서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실체가 드러나며 정치 생명이 끝났다. 그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는 강서윤이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 금융지구. 한때 제이비전의 로고가 박혀 있던 빌딩은 이제 트루 인사이트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있었다. 강서윤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회사의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독선적인 경영 방식을 모두 폐기하고 회사의 근간부터 다시 세우는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박진우의 흔적이 남아있던 최상층의 화려하고 오만한 집무실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과 과시적인 황금 장식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밝은 톤의 목재와 유리로 이루어진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사무 공간이 들어섰다. 벽면을 가득 채웠던 박진우의 자화상 대신 이제는 회사의 새로운 비전과 투명 경영 원칙이 담긴 액자가 걸려 있었다. 강서윤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6개월 전 그녀는 권태하의 펜트하우스에서 복수를 다짐하며 이 도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 대신 미래에 대한 차분한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백 명 직원의 생계가 달린 거대한 조직을 책임지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망가뜨린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태산그룹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과 법률 자문이 있었지만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은 오롯이 그녀의 능력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했던 핵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회사의 사업 방향을 투명한 데이터 분석으로 재설정했고 부패에 연루되었던 임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유능한 인재들로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진우의 아내 혹은 권태하의 보호를 받는 강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서윤 의장이었다. 사무실 문이 가볍게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 사무실에 노크 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권태아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검은색 코트 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이 회사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이자 그녀와 동등한 위치에 선 동반자였다. 강 이장님, 첫 분기 실적 보고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격식 있는 농담조로 말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데 6개월이라 태산의 최고 분석팀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입니다. 서윤이 그를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난 6개월간 그녀의 얼굴에서 차가운 결의가 아닌 따뜻한 미소를 본 사람은 그가 유일했다. 권 회장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 덕분이죠. 파트너사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공기가 흘렀다. 그들은 지옥 같은 싸움을 함께 헤쳐나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가장 강인하고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권태하에게 서윤은 더 이상 지켜야 할 어린 시절의 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으며 그가 깊이 존경하고 매료된 여성이었다. 권태하가 그녀의 곁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진우. 그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당신을 과소평가했지. 그건 박진우만이 아니었어요. 서윤이 나직이 말했다. 어쩌면 한동안은 저 자신도 저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가 만든 아내라는 틀 안에서 제 자신이 누군지 잊고 있었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과거예요. 그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덕분에 역설적이게도 전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권태하는 그녀의 옆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시련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눈부셨다. 그는 처음 그녀를 구하러 갔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절망에 빠진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말했던 자신을.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펼칠 수 있는 하늘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트루 인사이트는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군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어린 아쉬움이 묻어났다. 서윤이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파트너로서의 회장님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태사는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니까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의 말을 비즈니스로 받아쳤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말고. 권태아가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재벌 총수의 냉철함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강서윤이라는 사람의 파트너로서는 어떻습니까? 서윤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나 힘든 싸움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그녀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권태아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았다. 그것은 구조의 손길도 보호의 손길도 아니었다. 동등한 두 사람이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손길이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서윤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눈이 녹는 듯 따뜻했다. 권태아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미소 지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강서윤의 삶에 비로소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감옥에 갇힌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되찾은 여왕이었고 이제 막 새로운 사랑과 함께 또 다른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